LLM 워크플로의 조건 분기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건부 실행부터 실전 라우팅까지 동적 워크플로 구축에 필요한 5가지 핵심 패턴과 실전 활용법을 단계별로 학습합니다. LLM 애플리케이션의 지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실행의 기본 이해부터 시작하여 if else 패턴 마스터, 중첩 조건문 활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스위치 케이스 패턴으로 다중 분기를 처리하고 라우팅 시스템 구축과 동적 경로 선택까지 진행합니다. 신뢰도 기반 분기, 실전 예제와 팁, 성능 최적화 전략, 그리고 에러 처리 패턴까지 총 10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건부 실행이란 무엇일까요? LLM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 경로를 선택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마치 병원 접수처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적절한 진료과로 안내하듯이 프로그램도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최적의 처리 로직으로 분기해야 합니다. 조건부 실행을 활용하면 3가지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황별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어 LLM 응답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각 경로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코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셋째, 한 경로의 문제가 다른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조건부 실행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커스터머 인콰이리 함수는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인콰이리 타입과 메시지 2개의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인콰이리 타입이 리펀드인 경우 환불 관련 LLM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핸들 리펀드 인콰이리 함수를 호출합니다. 프로덕트인 경우에는 제품 문의용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핸들 프로덕트 인콰이리를 호출하죠. 어느 쪽도 아니면 else 절로 가서 일반 문의를 처리하는 핸들 제너럴 인콰이리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경로에서 받은 리스판스를 반환합니다. 이처럼 if else 구조로 문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핸들러를 호출하는 것이 조건부 실행의 핵심입니다. 왜 조건부 실행이 필요할까요? 초기 LLM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모든 고객 문의를 하나의 거대한 프롬프트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제품 설명을 늘어놓고 배송 문의에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부 실행 없이는 상황별 최적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조건부 실행의 핵심 가치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각 상황에 맞는 전문화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불은 환불 전문 프롬프트가, 기술 지원은 기술 지원 프롬프트가 담당하죠. 둘째, 예상치 못한 입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lse 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코드 스파게티를 방지하고 버그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한 경로의 수정이 다른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조건부 실행 코드를 한 줄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인콰이리 타입과 메시지 2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인콰이리 타입은 문의 유형을 나타내는 문자열이고 메시지는 실제 고객이 작성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유형과 메시지로 분리하면 처리 로직이 명확해집니다. if else 구조를 통해 유형별 핸들러를 호출합니다. 각 핸들러는 해당 유형에 최적화된 LLM 프롬프트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 핸들 리펀드 인콰이리는 환불 정책, 절차, 주의사항이 포함된 전문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else 절이 폴백 역할을 합니다. 어떤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기본 처리 함수로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견고한 조건부 실행 시스템을 만듭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커머스 챗봇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언제 오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이 문의를 배송 관련으로 분류하고 배송 조회 시스템과 연동된 응답을 제공합니다. 주문 번호를 조회하여 현재 배송 상태, 예상 도착일, 택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죠.
반면 이 상품 색상 다른 것도 있나요? 라는 문의는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경로로 라우팅됩니다. 해당 상품의 모든 색상 옵션, 재고 상태, 가격 정보를 LLM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구성하여 답변합니다. 환불 문의는 환불 정책 및 절차 안내 경로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조건부 실행은 각 문의 유형을 적절한 데이터 소스 및 처리 로직과 연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조건부 실행을 구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조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조건을 먼저 검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환불 문의를 일반 환불보다 먼저 체크해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else절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입력에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멈추거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else절로 기본 처리 경로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팁은 복잡한 조건은 별도 함수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조건식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is 프리미엄 유저 같은 함수로 추출하면 코드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조건부 실행의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if-else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f-else 패턴은 참과 거짓, 두 가지 경우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분기입니다. LLM 워크플로에서는 어떤 곳에 사용될까요? 첫째, 응답 신뢰도 검증입니다. LLM 응답의 신뢰도가 높으면 즉시 답변하고 낮으면 사람이 검토하도록 합니다. 둘째, 사용자 권한 확인입니다. 관리자면 모든 기능을 허용하고 일반 사용자면 제한된 기능만 제공하죠. 셋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정상이면 처리를 진행하고 오류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이처럼 if-else는 이분법적 판단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활용되는 필수 패턴입니다. if-else 패턴으로 LLM 응답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validate and respond 함수는 LLM 응답과 신뢰도 점수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먼저 신뢰도 임계값을 0.8로 설정합니다. 이 값은 도메인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만약 컨퍼던스 스코어가 임계값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터스를 오토로 설정하고 LLM 응답을 그대로 반환하며 니즈즈 리뷰를 펄스로 표시합니다. 즉, 자동으로 고객에게 답변이 전송됩니다. 반대로 신뢰도가 낮으면 스테터스를 펜딩으로 설정하고 니즈즈 리뷰를 true로 표시하며 리전 필드에 로 컨퍼던스 스코어라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검토자가 대기열에서 해당 응답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기반 분기로 품질과 속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if-else 코드를 더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함수 시작 부분에서 CONAPIDNC 대치얼리 스위치 월드 상수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 기준점입니다. 0.8이라는 값은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값이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대부분 검토가 필요해져 자동화 이점이 사라집니다. 자동 응답 경로를 보면 니즈즈 리뷰가 펄스로 설정됩니다. 이는 시스템이 자신있게 답변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검토 필요 경로는 니즈즈 리뷰를 true로 설정하고 추가로 리전 필드의 이유를 명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검토자가 왜 이 응답이 대기열에 올라왔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환값이 딕셔너리 형태인 것도 주목하세요. 단순히 응답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전달하여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if-else를 실전에서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률 자문, 의료정보, 금융조언처럼 민감한 분야에서는 신뢰도 검증이 필수입니다. LLM이 아무리 똑똑해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자문 챗봇에서 계약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LLM이 분석한 결과 신뢰도가 0.6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자동 응답 대신 변호사 검토 대기열로 보냅니다. 변호사가 LLM의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한 후 고객에게 전달하죠.
반면 단순한 법률 용어 설명 요청에서 신뢰도 0.95가 나왔다면 즉시 자동 응답합니다. 이렇게 신뢰도 기반 분기를 통해 전문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if else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많습니다. 중첩 if else가 필요한 경우죠. 예를 들어 사용자 권한도 확인하고 신뢰도도 검사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관리자는 신뢰도 0.9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고 일반 사용자는 0.9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다단계 검증을 구현하려면 if else를 중첩해야 합니다. 권한 체크가 첫 번째 단계, 신뢰도 체크가 두 번째 단계가 되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첩이 3단계 이상 깊어지면 가독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코드를 읽는 사람이 어느 조건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중첩은 최대 2, 3단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복잡한 로직이 필요하다면 가어드 클로즈 패턴을 사용하거나 별도 함수로 분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첩 조건문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센서티브 리퀘스트 함수는 민감한 요청을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사용자 역할, 신뢰도, 데이터 3개의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권한 확인입니다. if 유저롤이 애드민인지 체크합니다. 관리자라면 내부로 진입하여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도 확인입니다. 컨퍼던스가 0.9 이상이면 프로세스 하이 컨퍼던스를 호출하여 높은 신뢰도 처리를 진행합니다. 0.9 미만이면 리퀘스트 엑스퍼트 리뷰로 전문가 검토를 요청하죠. 반면 일반 사용자는 else절로 빠집니다. 여기서도 신뢰도를 체크하는데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0.95 이상이어야 제한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하면 권한 부족 에러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2단계 중첩으로 역할과 신뢰도를 모두 고려한 정교한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중첩된 if else는 읽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어드 클로즈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어드 클로즈는 조건을 역순으로 검사하여 예외 상황을 먼저 처리하고 일찍 반환하는 기법입니다. 정상 로직은 들여쓰기 없이 평탄하게 진행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기존 중첩 방식은 조건을 만족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들여쓰기가 깊어질수록 코드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어느 조건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가어드 클로즈는 예외 상황을 먼저 체크합니다. 일반 사용자이면서 신뢰도가 낮으면 바로 에러를 반환하고 함수를 종료합니다. 신뢰도가 0.9 미만이면 전문가 검토를 요청하고 반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먼저 걸러내면 정상 로직은 들여쓰기 없이 평탄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가어드 클로즈의 핵심 장점입니다. 가어드 클로즈 패턴 코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리퀘스트 클린 함수는 동일한 기능을 가어드 클로즈로 제작성한 버전입니다. 맨 위에서 예외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첫 번째 가어드는 일반 사용자이면서 신뢰도가 0.95 미만인 경우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즉시 권한 부족 에러를 반환하고 함수가 종료됩니다. 두 번째 가어드는 신뢰도가 0.9 미만인 경우입니다. 관리자든 일반 사용자든 상관없이 신뢰도가 낮으면 전문가 검토를 요청하고 반환합니다. 이렇게 예외 상황을 모두 걸러낸 후 정상 로직이 시작됩니다. 관리자면 고신뢰도 처리를 아니면 제한된 접근 처리를 수행합니다. 들여쓰기가 거의 없어 코드가 평탄하고 읽기 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이 독립적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파악됩니다. 이것이 가어드 클로즈의 위력입니다. 이제 스위치 케이스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여러 개의 값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다중분기 패턴입니다. 파이썬에서는 3.10 버전부터 매치 케이스 문법으로 지원됩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3개 이상의 선택지가 있고 각 케이스가 명확히 구분될 때입니다. if 일리프 체인으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스위치 케이스가 훨씬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지원 시스템에서 문의 유형이 빌링, 테크니컬, 세일즈, 피드백 등으로 명확히 나뉜다면 스위치 케이스가 이상적입니다. 각 케이스가 동등한 수준이고 값으로 직접 매칭되는 경우에 최적의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if 일리프 체인은 조건이 복잡하거나 범위를 비교할 때 유리하지만 단순값 매칭에서는 스위치 케이스가 의도를 더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스위치 케이스 패턴을 매치 케이스로 구현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루트 인콰이리 함수는 문의 유형 문자열과 메시지를 받습니다. 매치 키워드로 인콰이리 타입을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빌링입니다. 문의 유형이 빌링이면 핸들 빌링 함수를 호출하여 청구 및 결제 관련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테크니컬입니다. 기술 지원 문의를 핸들 테크니컬 서포트 함수로 라우팅하죠. 세 번째는 세일즈, 네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각각 영업 문의와 고객 피드백을 처리하는 전문 핸들러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언더스코어 케이스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위에 어떤 케이스도 매칭되지 않으면 이곳으로 옵니다. 일반 문의 핸들러를 호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매치 케이스는 각 케이스를 명확히 분리하여 가독성이 뛰어나고 새로운 케이스 추가도 쉽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를 활용하는 실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지원 시스템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LLM이 문의를 분류하여 빌링, 테크니컬, 세일즈, 피드백 중 하나로 태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문의는 빌링으로 분류됩니다. 매치 케이스가 빌링 케이스로 라우팅하고 핸들 빌링 함수가 실행되죠. 이 함수는 결제 시스템 전문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카드 정보 확인, 결제 게이트웨이 상태 점검, 해결 방법 안내를 수행합니다. 반면 앱이 계속 크래시된다는 문의는 테크니컬로 분류됩니다. 기술 지원팀 프롬프트가 작동하여 로그 수집, 버전 확인, 문제 해결 단계를 안내하죠. 각 케이스는 완전히 독립적인 핸들러와 프롬프트를 사용하므로 전문성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와일드카드 케이스는 기타 문의나 분류 실패 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제 라우팅 워크플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우팅 워크플로는 사용자 입력을 분석하여 최적의 처리 경로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공항을 떠올려 보세요. 탑승객이 체크인 카운터에 오면 직원이 목적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게이트로 안내합니다. 라우팅 워크플로도 똑같습니다. 사용자 문의가 시스템에 들어오면 먼저 분류기 노드가 문의를 분석하여 카테고리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라우터 노드가 카테고리에 맞는 전문 처리 노드로 문의를 전달하죠. 각 전문 노드는 해당 분야에 최적화된 프롬프트와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분류기는 분류만, 각 핸들러는 자신의 영역만 담당하므로 책임이 분리됩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기존 핸들러를 수정해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문화와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패턴입니다. 라우팅 워크플로를 랭그래프로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서파이 인콰이리 함수는 분류기 노드입니다. 스테이트에서 사용자 메시지를 가져와 LLM으로 분류합니다. LLM 클래서파이 함수가 실제 LLM 호출을 담당하죠. 분류 결과를 스테이트 캐터고리 필드에 저장하고 업데이트된 스테이트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루트 투 핸들러 함수입니다. 이것이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트에서 캐터고리를 읽어와서 값에 따라 다음 노드 이름을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테크니컬이면 테크니컬 핸들러, 빌링이면 빌링 핸들러, 나머지는 제너럴 핸들러로 라우팅하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스테이트 그래프 객체를 생성하고 클래서파이어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add conditional as로 클래서파이어 노드에서 루트 투 핸들러 함수 결과에 따라 분기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노드와 조건부 엣지로 동적 워크플로가 완성됩니다. 라우팅 워크플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결제가 안 돼요라고 입력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입력이 클래서파이어 노드로 전달됩니다.
클래서파이 인콰이리 함수가 실행되고 내부에서 LLM 클래서파이가 LLM을 호출합니다. LLM은 결제라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이 문의를 빌링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분류 결과가 스테이드 캐터고리 필드에 저장되죠. 다음으로 라우터가 작동합니다. 루트 투 핸들러 함수가 스테이드에서 캐터고리를 읽어와 빌링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자열 빌링 핸들러를 반환합니다. 랭그래프는 이 반환 값을 보고 빌링 핸들러 노드로 실행 흐름을 전달합니다. 빌링 핸들러 노드에서는 결제 전문 프롬프트가 작동합니다. 카드 정보 확인, 결제 게이트웨이 상태 점검, 일반적인 결제 오류 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응답을 생성하죠. 최종 응답이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더 고급 패턴인 동적 경로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경로 선택은 런타임의 상태를 보고 다음 노드를 결정하는 패턴입니다. 기존 라우팅은 입력 카테고리만으로 경로를 정했죠. 하지만 동적 경로 선택은 실행 중에 얻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LLM 응답의 신뢰도는 어떤지, 사용자가 부정적 피드백을 줬는지, 외부 API 호출 결과는 성공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테크니컬 카테고리라도 신뢰도가 높으면 자동 응답하고 낮으면 엔지니어에게 에스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전 답변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더 상세한 설명 경로로 보낼 수도 있죠. 런타임 상태 기반으로 경로가 결정되므로 정적 분기보다 훨씬 유연하고 지능적입니다. 시스템이 상황에 적응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동적 경로 선택을 구현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다이내믹 라우터 함수는 스테이드에서 컨퍼던스와 유저 피드백을 읽어옵니다. 그 다음 여러 조건을 순차적으로 체크합니다. 첫 번째, 신뢰도가 0.9 이상이면 오토리스판드를 반환합니다. 자동으로 응답을 보낼 준비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사용자 피드백이 네거티브면 에스컬레이트 휴먼을 반환합니다. 이전 답변에 불만족했으므로 사람이 개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에스클레러퍼케이션을 반환합니다. 완전히 확신은 없지만 추가 질문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으면 폴백 리스판스를 반환하여 안전한 기본 응답을 제공합니다. 그래프 설정을 보면 프로세스 노드에서 다이내믹 라우터 함수의 결과에 따라 4가지 경로로 분기합니다. 오토리스판드는 리스판드 노드로, 에스컬레이트 휴먼은 휴먼 큐 노드로 연결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런타임 정보를 종합하여 최적의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동적 경로 선택의 실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기술 문의를 했고 LLM이 답변을 생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신뢰도가 0.92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 다이내믹 라우터는 오토리스판드를 선택하여 즉시 자동 응답을 전송합니다. 고객이 빠르게 답을 받고 시스템도 사람 개입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죠. 하지만 고객이 답변을 보고 도움이 안 돼요라는 부정적 피드백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문의가 들어왔을 때 스테이드 피드백이 네거티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적 라우터는 신뢰도와 무관하게 에스컬레이트 휴먼을 선택합니다. 사람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되어 더 세심한 지원을 받게 되죠. 신뢰도가 0.75로 중간 정도라면 에스클레러퍼케이션 경로로 가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나요? 에러 메시지가 있나요? 처럼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동적 경로 선택의 핵심입니다. 실전 팁 첫 번째, 조건 순서 최적화입니다. 조건 검사는 빈도가 높은 것부터 배치하면 성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문의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면 일반 문의 조건을 맨 앞에 두세요. 첫 번째 검사에서 대부분 매칭되므로 나머지 조건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 비교 횟수가 줄어들어 응답 속도가 빨라지죠. 또 다른 팁은 계산 비용이 낮은 조건을 먼저 체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자열 비교는 밀리초도 안 걸리지만
LLM 호출은 수백 밀리초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문자열 비교로 먼저 걸러낼 수 있는 건 걸러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LLM을 호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계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세요. 이 두 가지만 적용해도 시스템 처리량이 크게 개선됩니다. 실전 팁 두 번째, 에러 처리입니다. 모든 분기에 에러 처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이 익세프트 블록으로 각 핸들러를 감싸서 예상치 못한 예외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로그를 남깁니다. 에러 타입, 메시지, 스택 트레이스를 기록하여 나중에 디버깅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사용자에게는 친절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스템 에러를 그대로 노출하면 사용자는 혼란스러워하고 보안 취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처럼 이해하기 쉽고 행동 지침이 포함된 메시지를 제공하세요. 셋째, 가능하면 폴백 로직을 실행합니다. 메인 핸들러가 실패해도 간단한 기본 응답이라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에러 처리는 시스템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에러 처리 패턴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이프루트 인콰이리 함수는 트라이 익세프트로 전체 라우팅 로직을 감쌉니다. 트라이 블록 안에서 매치 케이스로 문의 유형별 핸들러를 호출하죠. 빌링이면 핸들 빌링을, 테크니컬이면 핸들 테크니컬 서포트를, 나머지는 핸들 제너럴 인콰이리를 실행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Except Exception as 2로 모든 예외를 잡습니다. 그리고 로것 에러로 에러를 기록합니다. 인콰이리 타입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EXC 인포와 함께 남겨 나중에 정확히 재현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스테터스를 에러로 설정하고 메시지 필드에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친절한 메시지를 담아 반환합니다. 시스템 내부의 복잡한 에러는 감추고 사용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러 처리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면 예외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우아하게 대응합니다. 실전 팁 세 번째, 테스트 전략입니다. 조건부 로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기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각 케이스별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세요. 빌링 입력을 주면 빌링 핸들러가 호출되는지, 테크니컬 입력을 주면 테크니컬 핸들러가 호출되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정상 케이스만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에지 케이스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넌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빈 문자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상 범위 밖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테스트하세요. 또한 조건 커버리지를 측정하여 100%를 목표로 합니다. 코드의 모든 조건이 최소 한 번은 참으로, 한 번은 거짓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테스트하지 않은 코드는 작동하지 않는 코드라고 생각하세요. 철저한 테스트가 버그 없는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성능 최적화 첫 번째, 조기 반환입니다. 불필요한 계산을 피하려면 조건을 만족하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도가 0.95 이상이면 바로 자동 응답을 반환하고 함수를 종료하세요. 나머지 조건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LLM 호출이 포함된 경우 조기 반환이 중요합니다. LLM API 호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죠. 간단한 조건으로 먼저 걸러낼 수 있다면 LLM을 호출하지 않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취소나 종료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LLM 분류 없이 즉시 종료 처리하는 식입니다. 조기 반환으로 평균 응답 시간을 줄이고 API 비용을 절감하며 시스템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의 핵심 원칙입니다. 성능 최적화 두 번째, 캐싱 전략입니다. 같은 입력이 반복된다면 결과를 캐싱하여 재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이 상품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는 문의가 여러 번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요청에서는 LLM으로 분류하고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 결과를 메모리나 리디즈에 저장하죠.
두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캐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캐시된 답변을 즉시 반환합니다. LLM 호출도 데이터베이스 조회도 필요 없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캐시의 TTL을 설정하여 오래된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캐시 적중률을 모니터링하세요. 적중률이 낮다면 캐싱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리디즈를 활용하면 여러 서버 간 캐시를 공유하여 분산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조건 분기를 구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모든 케이스가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else 절이나 와일드카드 케이스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예상치 못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에러 처리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트라이 익세프트 블록이 있는지, 에러 로깅이 제대로 되는지,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테스트 커버리지가 높은지 확인하세요. 모든 분기 경로에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에지 케이스도 검증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성능 병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LLM 호출이 있는지, 캐싱 기회를 놓친 곳은 없는지, 조건 순서가 최적화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매번 점검하면 견고하고 효율적인 조건 분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LLM 워크플로의 조건 분기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건부 실행의 기초부터 고급 패턴까지 폭넓게 학습했습니다. if else로 이분법 처리를, 스위치 케이스로 다중 분기를, 중첩과 가어드 클로즈로 복잡한 로직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우팅 워크플로로 동적 경로를 구성하고 신뢰도와 피드백 기반으로 지능적 분기를 구현하는 방법도 익혔죠. 실전 팁으로 성능 최적화, 에러 처리, 테스트 전략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 분기 패턴을 선택하고 견고하며 효율적인 LLM 워크플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